안녕하세요, 백이찬입니다. 백이찬의 카리스마. 오늘의 주제는 촛불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12월 3일 저도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그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력하게 우리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는데요. 저는 지난 11월 달부터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외치는 구호의 차이가 있는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11월 초순에는 제일 먼저 이 촛불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기되었던 이른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명국가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특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또 민주화를 이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인가 라는 주제로 첫 번째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의 수준보다도 더 낮은 이런 최고 국가 지도자의 형태 그리고 정부의 형태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로 국민들이 구호가 조금 바뀌었죠. 이게 나라냐부터 시작해서 빨리 대통령이 퇴진해야 된다,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하야하라는 그런 노래가 울려 퍼졌죠. 이른바 하야가라는 노래도 울려 퍼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이 하야라는 것이 직접적인 시민들의 구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12월 3일에 이 촛불 집회에서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저는 이제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논의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하야해서는 안 되고 탄핵이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구속되어야 되고 이렇게 주장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는 이런 주제로 옮겨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데 대한 어떤 분노와 불만에서,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대통령의 하야라는 것이 제기되었다면, 이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범법자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에 맞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의 사회의 새로운 어떤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 이런 열망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외치는, 주장하는 그런 구호들이 바뀌어 오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참여하는 국민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났죠. 제일 처음에 이 촛불 집회가 시작됐을 때는 몇십만에서 시작되었는데 11월 초순에 들어서는 그때가 11월 19일 12일이었죠. 11월 12일에는 100만 명의 이 시민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이후로는 150만, 160만, 그리고 드디어 지난 12월 3일에는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이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구호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그 폭도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0만 명 이상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위를 벌인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그것을 짧게 보면은 1948년 이후의 헌정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길게 보면은 단군 이래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나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인구의 비율로 보면은 1919년 3.1 운동 이후로 가장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주장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또는 부패한 이 현재의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 촛불 시위라는 것은 지난 11월 초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촛불 시위는
단순한 하나의 시위로 끝나지 않고 또 집회로 항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이 3.1 운동처럼 하나의 거대한 운동으로 나아가서는 새로운 체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의로운 체제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1월 혁명이라는 말을 한번 썼습니다만 이것이 11월 달로 끝나지 않고 12월 달로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한편은 이것을 좀 더 11월 더 포괄하는 그래서 저는 일단 임시적으로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데요. 그런 어떤 촛불혁명, 정치혁명, 시민혁명, 또 평화적인 명예혁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백만 명이 전체 인구의 어떻게 보면 5% 이상이 이렇게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의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지만 세계사적으로 드문 일이죠. 그래서 많은 세계에 있는 많은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 또는 언론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세계에서 우리의 이러한 이른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나아가서는 이 촛불 시위를 보도하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대개 보면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민주화를 이룬 우리나라가 그리고 6차례에 걸쳐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어떻게 보면은 OECD 가입국으로서 또 우리가 항상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아시아에서는 내놓을만 할 수 있도록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이 문제에서 그리고 이 정권의 어떻게 보면 부정의로움 정치권의 이런 어떤 부패 이런 것들로부터 아직까지도 우리가 후진국 수준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저개발국 수준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아가서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버틸수록 더욱더 촛불은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의 이 시위는 100만을 넘어서 이제 200만을 넘어서 300만으로 확산될 수 있고 그렇게 될수록 더욱더 외국의 언론들은 그 시위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그 부정부패한 그리고 그 무능력한 국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됨으로써 저는 한편으로는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의 이 국가사회의 발전 정치적 발전 민주주의적 발전이라는 것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사상누각에 불과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으로 부정부패가 아직까지도 심각한 국가 운영의 이거 능력이 아직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 대한민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일이다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개선을 하려는 강력한 우리 5천만 국민들의 의지와 열정이 있고 그것을 또 이루는 수단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 국회, 이 탄핵 그리고 헌법적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조그마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응징을 하는 이런 어떤 깨어있는 이런 어떤 시민들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정부패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무능력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또는 절망적으로 또는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뭔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국회에서도 그리고 온 시민단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도 이런 데 대한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자랑스럽고 또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이 전체적인 우리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은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현재의 이러한 이 촛불혁명, 나아가서는 이 전국의 불안정한 상황, 또는 이 청와대가 완전히 이 중지되고 마비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하루와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능한 이런 정부 또는 국가 시스템을 하루빨리 정립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 때 저는 오늘날의 이러한 위기가 기회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국회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향후의 정치 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또 그것에 입각한 청와대 대통령의 이 수능, 어떻게 보면 국민의 요구에 대한 수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3일에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를 했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것이 이제 12월 9일이 되면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야3당은 171명, 야3당과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171명이 탄핵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가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숫자는 29명이 더 필요하죠.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몇 사람이 이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고요. 오늘 신문에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이른바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 한 30여 명이 이 탄핵안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특히 지난 12월 3일에 보여줬던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이 강력한, 더 이상 현재 이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 하루빨리 하야를 하든 또는 탄핵을 하든 빨리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염두에 둔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12월 9일이 탄핵안이 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9일에 탄핵안이 찬성되더라도 그 이후로 헌법재판소의 과정이 남아있죠. 최장해서 180일간, 그러니까 6달 동안 계속되는 그 탄핵안의 이 심의,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6개월간의 시간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한편으로는 정의를 세우는, 그 어떻게 보면은 공정한 헌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자체가 대단히 유동적이고 또는 불확실한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 헌법의 이 재판 절차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현재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1월 말까지 현재 이 탄핵안,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이런 것이죠. 12월 9일을 염두에 두면은 1월 31일까지는 약 50일 정도의 시간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50일 정도의 시간 안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만일 열심히 한다면은 오늘날의 이 전국의 혼란한 상황, 이 나라의 이 혼란한 상황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50일 안에도 결정이 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정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빨리 현재 이 혼란한 상황을,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끝낸다는 점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1월 31일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은 두 번째 남은 이 시간이 3월 13일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에 퇴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3월 13일에 퇴임을 하게 되니까 이 전체적인 탄핵안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이정미 재판관이 이 임기 중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3월 13일을 넘어가면은 그때가 그 이후로는 헌법재판관이 7명만 남기 때문에 그 7명 중에서 6명이 어떻게 보면 찬성을 해야 가결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빠르면은 1월 31일,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만일 이것이 그래도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더 늦어져서 5월 말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만일 이렇게 5월 말까지 가게 된다면은 저는 이 시간에 이 혼란함은 더욱더 심해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7월 말 정도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돼서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특히 11월 달부터 대통령이 무력화된 이 시기로부터 염두에 둔다면은 거의 한 9개월 이상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또는 정권의 핵심적인 어떤 국정 수행 능력이 사라진 이 무기력화된 상태에서 이 전국을 방치한다는 것이 되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의 출범이라든가 오늘날 보이는 것처럼 국제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 국면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저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국정을 방치해두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염두에 둔다면은요,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한 5월 말쯤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이른바 우리나라의 원로라는 분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4월 말에 대통령이 퇴진하고 6월 말까지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또 논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야당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다면은 5월 초순 정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장인 박 소장이 지금 계시는 동안에 1월 말까지 이 탄핵안이 결정이 된다면은 이 3월 말까지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3월 말 또는 5월 초순 또는 6월 말 또는 7월 말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원래 대통령 선거가 12월 말에 예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통령 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이고, 사실 그 1년 내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항하는 그 시위가 엄청난 형태로 나타나겠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정치권 전체가, 우리 국가의 기능 전체가 마비되는, 저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망국적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런 망국적 상황을 배제한다면은 결국은 3월 말 또는 5월 초 또는 6월 말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러한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둔다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촛불의 혁명 과정에서, 촛불 시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 요구가 또는 슬로건이, 구호가 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라냐라는 불만에서 시작해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것에서 이제는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 정의를 세우자라는 것이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그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구속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면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정치 리더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는 절대로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부정부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을 더욱더 정의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로운 것으로 만드는 정의로운 나라, 이것은 한편으로는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정의가 서지 않은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적의 어떤 집단과 한편으로는 이 국가와의 차이점은 정의에 있다는 거죠. 정의가 서지 않으면 그런 도적대의 집단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0% 이하로 머무는 5%에 불과하는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의 핵심은 이 나라가 아니고요, 완전 도적대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도적대와 비슷하고 사기꾼 집단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최고 대통령부터 해서 그 정부에 몸담는 사람, 나아가서 집권 여당까지도 도둑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 집단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정의가 없다는 거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이러한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월 혁명이 시작됐을 때, 촛불 집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제기되었던 이게 나라냐라는 이것의 핵심은 정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판을 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불공평한 것이 판을 치는, 그 사익만을 추구하는 공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공적인 이 도덕이라든가 공적인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진 이 나라, 그것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공적인 윤리가 살아나고 사익 추구가 배제되는 정의가 바로 쓴 나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국민들, 5천만 국민들이 한결같이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이것의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어떻게 하면은 정의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적인 이른바 이 권력 형태를 공적인 권력 형태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년에 수립될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국가의 어떤 이에 대한 어떤 비전이 정의의 바로선, 공의, 그리고 공적인 어떤 윤리에 입각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 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건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이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바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요,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조율 한 번은 해냅시다. 네, 백이찬의 카리스마, 촛불혁명과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자, 이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좀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었죠. 사실 그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은 그동안 접대 문화에 익숙했던, 또 접대 문화에 의존해서 살았던 많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가 또는 어떤 화해업자라든가 또는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어떤 이러한 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위축되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반대의 논리였죠. 그러나 압도적인 국민들은 제가 인터넷을 보고 또 댓글을 조사하고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김영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 부정부패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이 부정부패를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죠. 가장 큰 것이 접대 문화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접대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영고주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영고주의라는 것이 이른바 학연이라든가 또는 지연이라든가 혈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른바 형님아우 하면서 모든 것을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이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 속에서 온갖 가지의 이 부정부패가 다 발생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서열로 위계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윗사람, 이 부정부패하는 것을 이 하나의 조직 내에서는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순응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면서 계속 부정부패를 저지르죠. 거기다가 제가 최근에 하나 더 느끼는 것은 오늘날 이 전체적인 경제가 힘들어지고 또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더욱더 이 늘어나는 이 생명, 기대 수명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재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떤 관직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또 어떤 갑의 위치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동안에 최대한 많은 돈을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끌어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 청렴하게 또는 어떻게 보면은 비난하게 이렇게 사는 이런 데 대한 생각을 못해요. 옛날 같으면은 한 60, 70년 살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충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이가 80년, 90년까지 사니까 훨씬 더 노후 준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현직에 있을 때, 고위직에 있을 때 또는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최대한 돈을 이 부정부패를 통해서 끌어모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더욱더 만연해진 거죠. 저는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에 한편으로는 원래 있었던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다가 더 더하기를 해서 더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가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게 되는 이런 어떤 동기를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김영란법 같은 부정부패를 본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청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엄격한 법이 필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김영란법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는 일시적으로 이른바 우리 공직사회라든가 또는 기존의 많은 어떤
이런 어떤 선물을 주고받고 또는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이 조그만한 이 부정부패를 저르는 행태들이 이제는 위축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움츠리고 있는 것이 강력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어떤 정권적 차원에서 또는 대통령 수준에서 최고 국가의 이 권력자의 수준에서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은 일시적으로 위축됐다가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날의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지난 이 몇 달 전에 김영란법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제일 높은 수준에서의 대통령, 청와대, 이번에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LCT 그 부정부패의 건으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그 문제 그리고 그 김기춘 비서실장 나아가서 청와대만이 아니고 이 집권 여당까지도 이 부정부패에 대한 이 여기에서 연루돼 있을 뿐만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 이것을 주도했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 김영란법 같은 것을 통해서 이른바 중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아무리 시행돼 봤자 이것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따라서 저는 한편으로는 김영란법이 작동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이른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죄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한편으로는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고요. 나아가서는 그것을 더욱더 이 부정부패를 막고 정의를 세우는 것을 제도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 특검이 출범하고 그리고 특검보가 임명이 되고 그리고 특별검사의 이 수사팀장이 윤석열 수사팀장이 임명이 되었죠. 윤석열 수사팀장이 임명되었을 때 이 인터넷을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 그분이 정의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한 번은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눈이 이렇게 이 눈물이 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많은 일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래요. 만일 이번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망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따라서 윤석열 수사팀장 나아가서 특검 나아가서 전체적인 정치권에서도 이 정의를 세워달라라는 것이 강한 국민들의 요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과정이 한편으로는 김영란법이라는 그 법과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이 엄격한 단죄를 통해서 나라 전체를 이제 더 이상 지난 한 60-70년 동안 더 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 후기 때부터 해서 이렇게 심각해져 있는 이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는 이 문화 이것이 그냥 한편으로는 접대니 또는 한편으로는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이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면은 고름 같은 것이 날 때 몸에 날 때 그 고름의 그 뿌리를 뽑아줘야 되죠. 고약을 바르든지 해서 뿌리를 뽑아야만 결국은 그것이 아물지 그것을 조금 짜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고름을 처치할 수는 없죠. 저는 이번에 이 기회가 결국은 이 대통령부터 시작돼서 청와대 나아가서 정부 고위직 나아가서는 이 집권 여당 또는 정치권 전체까지 이 퍼져 있는 이 부정부패의 이 문화를 일소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것을 한편으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이제는 이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요구가 바뀌었죠. 단순하게 하야해서는 안 된다. 이제 맹해로운 태진은 없다.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탄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만일 12월 9일에 국회에서 이 탄핵에 대한 투표를 했을 때 만일 부결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 국민들의 이 엄청난 이른바 촛불혁명의 이 열기가 단순하게 청와대 쪽으로만 향하지 않고 이제는 여의도 국회를 통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 국민들의 강력한 여망을 담아내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정의로운 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부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한편으로 우리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향후에 이 탄핵의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에 따라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빨리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3월 말이죠. 현재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안에 대한 심판 결정을 내린다면은 3월 말에, 그러니까 60일 이내니까 3월 말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5월 초순에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6월 말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상정을 한다면은 3월 말, 5월 초순, 6월 말 이렇게 보면은 만일 3월 말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진다면은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약 4개월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만일 1월 말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다면은 그로부터 60일이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요. 5월 초순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사실은 그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의 시간이 그냥 혼란된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 좀 짧아요.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12월 말에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을 건데 그것을 최소한 6개월, 빠르면은 한 8개월 정도를 당겨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만일 12월 9일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된다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한편으로는 저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전체적으로 오늘날의 이른바 촛불혁명,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탄핵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좀 더 이 조기에 퇴진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그런 주장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부터는 12월 9일부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적인 힘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른바 그동안에 이 불의하고 부패하고 했던 것들을 일소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정부에 대해서, 나아가서는 온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외치고 또 그것을 새롭게 문화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제도로 만들고 법으로 만드는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 쪽에서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 공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권 구상을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시민적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나아가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문화의 형성과 리더십을,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국가적 리더십을 뽑는 것, 이른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대통령을 뽑는 것, 정의를 가장 바로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인가 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법과 제도를 공약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는 12월 9일 날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이른바 새누리당 이 비박 계열에서 오늘 뉴스를 나오는 거 보면은 최소한 이 35명 이상 탄핵안에 가결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오늘날에 특히 지난 주말에 나타났던 이 국민들의 강력한 에너지를 염두에 두면은 이 만일 부결된다면 그때는 진짜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때부터는 사실은 시위가 평화적으로 전개되라는 보장이 없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만일 가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저는 오늘날의 이 촛불 혁명이 이제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그런 혁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이런 사회가 현재 유럽, 북유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일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청렴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의로운 이런 어떤 사회 체제와 문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또는 우리 정치권에서 또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많은 어떻게 보면은 정책 집단들이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이 다양한 논의들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 5천만 국민들 사이에서 문화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동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부터 이 100년 전에 1919년 3.1 운동이 이른바 우리나라의 독립을 향한 자주 독립을 향한 그런 혁명이고 운동이었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새로운 공화국을 설립하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19년 3.1 혁명 이후로 이른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 때 1919년 4월 11일 날 그때 임시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그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른 말로 하면은 3.1 운동은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혁명이었다, 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민주공화국은 새로운 나라였죠. 새로운 코리아였어요. 저는 이 100년이 지난 지금 2016년 이 겨울에 이루어지는 가을과 겨울에 이루어지는 이 혁명이 제대로 된 어떤 혁명으로 이렇게 또 제대로 된 민족사회를 바뀌는 운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부정부패가 사라질 뿐만 아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어떤 배분체제, 분배체제, 사회 시스템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나라에 대한 운동으로 이제 혁명적인 운동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12월 9일 날 탄핵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또다시 토요일이죠. 12월 10일인데요.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를 정의에 입각한 정의라는 그 반석 위에 선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정치권에서의 운동, 어떻게 보면 제도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부터 대통령 선거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대통령으로 출마하려는 이 모든 후보들이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가능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이 수백만 명이 200만 이상이 참석해서 이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이 시위를 벌이는 것은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11월 혁명, 12월 혁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적인 어떤 위신과 국가적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어떤 국민적 각성 또는 우리 언론과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그것을 또 가능케 하는 법 제도화로 만들려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이찬의 카리스마 오늘은 이렇게 촛불 혁명과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그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자라는 이런 것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